이번에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언급을 모처럼 했는데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였습니다. 네.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따져보도록 하고 뭐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든다 부총리급으로 네. 그러면서 국회 협조를 바란다 하고 그 대본을 읽듯이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협조 얼마나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식 뭐 이러더라고요. 네, 네. 이건 뭐 대통령 본인이 비상사태죠 대한민국에. 네. 저는 민주당의 그 저출산 정책과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출산 정책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면은 저절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살만해지면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미래를 생각해서 현재를 저는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에 살고 있지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재적 행복을 누려야 될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대책도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애들을 좀 낳거든요. 많이 낳죠. 부잣집들은. 네, 네, 네. 근데 가난한 집이 못 낳는 건데. 그렇죠. 이거 좀 기울어진 건데 이런 기울어진 게 이게 디테일에서도 잘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부자 감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저출산 예산이 벌써 한 50조 가까이 투자가 네네. 됐습니다. 근데 저출산 극복을 못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요 아주 참 수준 낮은 당근책 정도로 아기를 낳으면 뭐 얼마 주겠다, 뭘 또 교복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수준으로 저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회 전체가 애를 낳아도 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보육, 교육의 문제. 그 전에 주거도 중요하고. 그렇죠. 주거의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의 문제. 네네.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는 사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근대 국가는 인구가 많으면 강성하잖아요. 네. 왜 전쟁도 해야 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시대의 사고를 저는 벗어 던져야 되고요. 포스트 모던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의 문제로서 접근해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애를 낳는 사회로 가야지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이런 진짜 비인간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저출산 정책을 극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스스로 애를 안 낳겠다라고 저는 선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저출산 극복 정책은 출발 자체가 국민 개개인을 도구로 보는 정말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비판합니다. 20세기 초에 뭐 독일 같은 나라, 그렇죠. 의 모습, 네네. 전쟁을 준비하고 막 생산량이 커지고 네네. 영국과도 한번 겨뤄볼 만해라고 네네. 할 때 독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옛날 그 시대에 독일법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이식되고 했던 그 사고들을 속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인 거죠. 네네. 베를린이 도쿄 갔다가 서울에까지 온 거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를 해서 언뜻 떠오르는 게 국민 권익입니다. 정말 상상력 하나 뛰어난 것 같은데요. 거기는 네. 포스트 모던을 넘어서 가지고 파괴적입니다. 네네. 그 왜 나서 가지고 김건희 이슈를 오히려 더 키우는지 전략적 마인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부인이 받은 명품백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줬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넘어가네요.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안 넘어가지죠. 저는 이제 권익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네. 과잉해서 충성하려다가 오히려 이 물그릇을 엎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고소고발에 의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쪽에서 유권 해석 요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권익위가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죠. 잘 보이고 싶어서 나름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듯이 그렇게 이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림으로 해서 긁어 부스럼이 됐죠. 오히려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 이후에 조국혁신당에서 다시 김건희 씨를 고발 조치를 또 했습니다. 명품백 문제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지금 국회도 이게 상임위가 제가 알기로 정무위로 알고 있는데 네. 정무위에서 국정조사 하겠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권익위는 정무위 나와가지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 같나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조롱도 당하는 게 권익위도 네. 어떤 분이 댓글로 그 질문을 했다며요. 300만 원어치 엿을 보내주는 그거 완전 엿먹으라는 연먹란 소리죠. 네. 근데 또 정부 기관이니까 답변을 했다면서요 거기에 네. 대해서. 뭐, 엿을 보내도 되는가요? 아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된다고.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뭐 어쩌서 궁색한 답을 한 거죠. 네, 네, 네. 권익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충남의 어떤 군수님이 네, 네. 그 부인이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대요 아, 최근에. 그분 수사 받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뭐 확인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수사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군수는 받으면 안 되고 대통령 받으면 되는 나라 이거 어떻게 아니 그래도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면. 가르마를 탈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네. 군수 부인은 명품백 받으면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은 받아도 된다라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야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싶을 텐데요. 이제 군수는 민형사상 소추되는데 네.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 안 되니까 네.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알선수재라고 봅니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최재형 목사가 부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그 절차에 올라가서 공무원이 최재형 목사한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진행된다는 것은 내 개인이 뇌물을 받고 공무원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해준다. 알선수재입니다. 전형적인. 네. 변호사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건 그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딱 100명 불렀을 때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 100명 명단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현역 의원들도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갔죠. 네. 그것부터가 일단은 청탁이 먹힌 거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데요. 최 목사와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네네네. 네. 그런데도 못 본 척한다. 남들은 다 아는데도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에 손댔기 때문에 사인의 국정 개입으로서 국정농단이잖아요. 네네. 지금 김건희 씨도 지금 인사 문제라든가 다양한 정책 진행 과정에서 입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인에 의한 국정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디올백 받은 것은 단순히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뇌물일 수 있지만은 그 받고 난 이후에 국정에 개입해서 의견을 내고 어떤 관철을 시켰잖아요. 그런 지금 흔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